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 긴축 경계감은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오늘도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2% 가까이 반등하며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제약주는 오늘도 탄력적인 시세를 연출을 했고요. DNC 미디어나 미스터블루를 중심으로 웹툰과 웹소설 등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자, 남은 연말은 누가 주목을 받게 될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봅니다. 네, 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솔브레인입니다. 국내 반도체 빅2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반도체 180조 투자 소식에 모처럼 만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오늘장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펀더멘탈의 어떤 회복 조짐은 없습니다만 오늘 워낙 오랫동안 소외됐던 반도체 소부장에게 드는 기대감이 주가 반등이 상당 부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그간 소외됐던 종목군들 위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소외된 종목들이 또 앞으로 시세를 연출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기본적으로 본업인 건설과 상사 부분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자회사들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주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성향을 상향하는 등의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물산 역시도 조만간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보다 강화된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주회사들의 이 저평가 국면을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관련 회사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연말 배당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주사들 연속성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용원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용원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대원제약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겹치면서 대원제약의 감기약인 콜대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이에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이미 3분기 만에 전년 연매출을 이제 넘으면서 호실적을 기록 중이고요.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제 독감과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 상황에 따른 매출액 상승이라서 내년에는 또 엽기적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기약이 아닌 다른 제품에서도 이제 실적을 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인이 현재 가장 받고 싶어하는 연말 선물이 감기약 세트라고 들었는데 엽기적 효과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오늘 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SK이노베이션과 성일하이텍의 협력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폐배터리주를 보겠습니다. 셀코리아 기조인 외국인이 지속적인 바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도 심층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폐배터리 보시죠. SK이노베이션과 성일하이텍이 손을 잡고 양극재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리고 코스모화학까지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어제 동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을 순매수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폐배터리부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성일하이텍은 기업 공개 직후에 삼성 계열사들이 지분 13.8%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SK이노베이션과 이제 또 손을 잡았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향후의 폐배터리 시장 구도에 또 어떤 변화를 이 사건이 가지고 오게 될지 김성준 부장께 들어볼까요? 일단 성일하이텍이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점은 삼성으로부터 안정적인 이런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 하지만 매출 의존도는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것이 어떤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SK와의 조인트 벤처를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이제 두 마리 공룡을 같이 확보를 하면서 이제는 의존도를 조금 하나로 가진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좋아지면은 뭐 삼성도 또 진출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이나 SK 모두 다 이 성일하이텍이라든지 하나만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세 개의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건에 따라서는 좀 팽당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워낙에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직접 진출할 수 있을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좀 부식시켰다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SK가 가지고 있는 이 수산화 리튬의 그런 기술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뭐 오랜 업력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NCM 회수하는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좀 시너지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SK와는 2025년 국내에 공장 가동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도 뭐 북미라든지 유럽에도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보다 더 성일하이텍의 시장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이런 또 설비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성일하이텍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는 16일에 FTSE 지수의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는데 편입되는 종목으로는 성일하이텍이 유일합니다. 인덱스 효과라고 부르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PB님? 네, 이제 MSCI가 미국계 중심의 이제 패시브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라면 이제 FTSE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계 중심의 패시브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죠. 일단 MSCI보다는 그 자금 규모는 좀 작지만요. 그래도 이제 한 3조 달러 이상의 이제 자금이 추종하는 지수라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수급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로 이제 통계를 보면요, 이제 2017년 이후에 FTSE에 편입된 종목들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3.4%, 그리고 이제 편출된 종목들의 이제 그런 손실률은 한 7.3% 정도로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FTSE 지수는 이제 MSCI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좀 이제 선진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변경에서 이제 종목 편출입은 이제 성일하이텍이 유일하고요. 단독 편입 측면이 좀 부각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사실만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SK이노엔 같은 경우 이제 2021년 12월에 저 FTSE 지수에 편입이 됐죠. 하지만 이제 리밸런싱 전주에는 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리밸런싱 주간의 수급 효과는 좀 미미했다는 점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소형 폐배터리 대표주라고 하면은 이제 성일하이텍이 강하게 이끌고 또 코스모화학이나 세비캠 그리고 웰크론 한택 등이 뒤를 따르는데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상장 후에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다가 최근엔 에너지가 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일하이텍이 대기업과 합작법인도 설립하고 그래도 FTSE 지수 편입도 되고 뭐 이렇다 보면 이슈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PB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폐배터리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섹터다라는 것을 좀 이제 감안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의 그런 이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 이유는 이제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한 ESG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의 변환이 빠르게 일어난다면 이제 그 폐배터리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도 빨라지겠죠. 하지만 이제 폐배터리 이제 주요 원료들이 이제 인간의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자연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된다면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친환경차라는 그런 기본적인 명제부터 이제 틀리게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은 빠르게 이제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제 전기차와 이제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2차전지나 또 폐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의 센티멘트가 별로 안 좋았죠. 하지만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 만큼 투자 심리도 이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종목 선택은 조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섹터에 2차전지나 소재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은 포스코홀딩스나 또 이제 고려아연과 같은 뭐 철강이나 화학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진입을 해오고 있는 만큼 종목 선택을 조금 신중하게 하자. 하지만 성장하는 그 섹터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현 시점에서 이제 성일하이텍을 제외를 하고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중소형주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예, 저는 코스모화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이제 국내 유일한 백색 안료인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하고, 그리고 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황산 코발트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코스모화학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중소형 폐배터리의 이런 또 황산 코발트를 회수하는 그런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고요. 이미 회수율이 지금 업계 최고 수준이 이제 성일하이텍, 세비캠이 95%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의 회수율을 보여줄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이제 두 차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설비들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기존의 코발트뿐만 아니라 뭐 니켈, 뭐 망간, 리튬까지도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또 이 회사의 장점은 또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종속회사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생산을 하죠. 그래서 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 최근 좀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적은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그 에코프로의 좀 냄새가 나는 작은 에코프로의 향이 지금 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좋은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그런 뭐 시세와 강세를 좀 연출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코스모 화학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용원 PB님 어떤 종목에 좀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겨주시겠어요? 일단 폐배터리 관련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유일에너테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차전지 장비 제조사고 이제 SK온의 1차 벤더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만드는 장비는 노칭과 뭐 스태킹 장비인데 뭐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온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모로라는 그런 기업에도 장비 수주에 성공을 해서 매출 다변화를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셀업체가 이제 내년에 또 그 내후년에 계속해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의 실적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에 이제 10월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인 또 제형텍에 시비 투자를 한 100억 정도 들어갔죠. 이게 전환이 되면은 이제 한 지분율 한 18% 정도를 이제 좀 보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형텍이 이제 폐배터리에서 고순도 탄산 리튬을 좀 이제 추출하는 양산 기술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회수율이 한 85% 정도로 이제 글로벌 상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또 싱글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유일에너테크가 한 번 더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인 제형텍에 지금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또 IPO에 그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한국에서 셀코리아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바이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들어서 이달 12일까지 봤을 때 네 번째로 많이 순매수를 한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의 매수 배경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원 PB께서는 이 매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현대글로비스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일단 현대차 그룹의 물류와 해운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차량 운송 선박 자체가 공급이 좀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임도 좋아서 올해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한 27조 1,400억 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1조 8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이것을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24%, 영업이익은 한 60% 정도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외국인 매수의 배경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 또 현대차가 이제 기아를 지배하고 있는데 기아가 현대모비스의 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호 출자의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상호 출자 형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정의선 회장과 또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합쳐도 약 한 7.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제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기에는 지분율이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기아를 활용을 해서 이제 현대모비스를 이제 지배하게끔 함으로써 지분율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제 상호 출자가 이제 좀 이제 불법으로 이제 법에 이제 저촉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좀 이제 인수를 하는 것이 중요해졌고요. 그런데 현재 현금은 그 정도가 없으니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합병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것 같고요. 일단은 지분율을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좀 높은 것이 좋고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거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낮은 것이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좀 착안해서 좀 이제 특이한 지분 구조에 대한 이유 때문에 좀 이제 매수세를 확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비스와 이 모비스의 그 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의선 회장의 그 지분이 좀 옮겨가는 것에 따른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기간에 그 외국인의 순매수를 좀 들여다보니까 10위에는 기아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 16위에 현대모비스가 있고 현대차가 35위입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 순매수 종목 40위 안에는 모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기아와 현대차가 미국 IRA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든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매수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기아가 이제 10위에 있으니까 현대차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김성준 부장님? 사실 올해 상반기에 많이 샀죠. 상반기부터. 근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실적도 좋고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도 늘려가고 있었고 뭐 그러한 모습. 근데도 실적 대비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강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뭐 말씀하신 IRA 법안뿐만 아니라 가장 쇼크가 컸었던 것은 바로 총단금 이슈였는데요. 이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조금씩 좀 매도로 좀 변하기 시작을 했고 누적으로 보더라도 순매수가 많다라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좋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지금 외국인들의 일정 물론 이제 전부 다 팔진 않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량 둔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또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일부 이 수입차 모델의 또 이제 가격이나 한시적이겠습니다만 또 단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더욱더 경쟁은 치열한 상황인데 그래도 뭐 주가 전체 보면은 실적 대비 현대차가 대략 한 5배 한 중반 그리고 기아차도 4배 한 중반 정도 수준의 이런 퍼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좀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는 부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기아가 조금 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좋았던 이유들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11월 판매량을 보더라도 현대차는 전년보다 한 10% 증가, 기아차는 15% 증가인데 이런 추세가 지금 하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 판매가 지금 늘어나면서 이제 판매 단가 상승으로 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고 수준도 더 높았고 인센티브도 더 많이 줬지만 지금은 역전된 상태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아를 바라보는 이런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그래도 기아를 더 선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보면은 현대차는 신차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좀 없는 반면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또 이제 EV9의 출시를 좀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모멘텀까지 더해서 기아가 더
해서 그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밸류에이션도 좋고 모멘텀도 또 있다 보니 더 선호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형보다 나은 아우다라고 좀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외국인의 그 매수 물량 같은 경우는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대모비스가 특히 뭐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저평가된 종목으로 손에 꼽히는데 지난 8일에 자사주 매입 소식도 나왔고 또 친환경차 증가로 전동화 부문의 고성장세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니까 현대모비스의 성장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좀 점검을 받아볼까요, 부장님? 예. 사실 현대모비스의 이 전동화 부분의 매출의 고성장세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기존에도 이제 뭐 ADAS라든지 뭐 배터리팩도 있었지만 뭐 인버터, 컨버터 같은 이런 또 이제 전동화 부분의 매출이 전체 20%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해서 뭐 EV 전기차라든지 이런 그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이런 친환경차 중심의 이런 지금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부분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현대모비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행여나 이제 불황 때문에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좀 고쳐 쓰는 수요, AS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AS 부품의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수준입니다. 현대모비스 전체 영업이익률이 한 4% 정도 올해 기준으로는 그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고마진의 또 영역이기 때문에 불황에도 강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모비스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퍼가 한 6배 정도, PBR도 한 0.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거의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 뭐 밸류에이션도 좋고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회사로서 그래도 좀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그 매출, 지금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 그 변수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장의 요소가 지금 풍부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그룹 중에서 좀 종목별로 투자 의견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탑픽도 들어보고 싶은데 부장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센치는 여전히 좋지가 않죠. 뭐 계속해서 금리는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토론 금리도 지금 7%대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내년 1분기 중에는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조금 멈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한 훼손만 없다면은 그래도 이런 4월부터 이제 EV9이 국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그 시기에는 기아차가 가장 좀 유리한 그런 또 이제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연간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가장 최선호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글로비스 역시도 말씀하신 거 위에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 리스 사업도 현대글로비스가 아마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도 더불어 본다면은 현대글로비스도 매력적이다 보여집니다. 현대글로비스, 모비스 그리고 이제 기아차까지 좀 매력 있다고 뽑아주셨는데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를 좀 트레이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용원 PB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주 전체적인 이제 뷰를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부터 좀 보시면 일단 IRA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어제 CPI 발표가 됐는데 이제 중고차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신차 지수도 좀 이제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은 자동차 업황이 상당히 좀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도 이러한 흐름에서 좀 이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모비스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싸죠. 굉장히 싼데 일단 뭐 최근에 또 논캡티브 이제 그런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다른 쪽으로도 매출을 좀 확대를 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는 점 또 이제 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제 그런 매출 의존도가 아직까지는 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주가가 싸지만 아직까지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꼽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가 좀 이제 선호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에서 주가에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실적 또한 중국발 물동량 회복 그리고 이제 환율 효과로 또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또 장기 계약 위주의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타 운송업체들보다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룹주 가운데서는 현대글로비스를 꼽아주시기는 했지만 이 IRA의 그런 뭐 법안이라던가 이런 경기 침체에 그 어두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접근하는 것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폐배터리와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 종목 모두 전기차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 전기차의 큰 물줄기를 따라서 종목별로 매매 타이밍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약주들은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대원제약과 영진약품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반등에 나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도 보이는데요. 에코프로는 무려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핑거스토리, 조일알미늄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위메이드와 대원제약, 조일알미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부터 보시죠.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 지닥에 상장했고 미르엠의 글로벌 버전 비공개 테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는 10% 가까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원제약 보시죠. 위드 코로나 시대 겨울철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감기약 콜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중 13%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2%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조일 알미늄 보겠습니다. 12일 롯데알미늄과 2차 전지용 원재료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 이후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3% 정도 밀리면서 마쳤습니다. 네, 먼저 위메이드부터 그러면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를 국내 거래소 지닥에 상장하고 또 위믹스 소각 등 신뢰 회복에 나서면서 주가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인데요. 위믹스 이슈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팔 사람들은 팔았고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이 아닐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어차피 이제 위메이드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신작 게임 모멘텀이나 아니면 기존 게임의 뭐 실적 뭐 이런 것들에 크게 좀 변동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위믹스 단일 변수에 의한 그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주요 거래소에서 좀 상장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저는 뭐 바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고요. 가상화폐를 소각한다고 해서 이게 뭐 위메이드 주식 이 종목의 어떤 밸류나 또 펀더멘탈에 어떠한 뭐 회계적인 변화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 위믹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뭐 일부이지만 어느 정도 위메이드 측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주가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점은 어느 정도의 의미는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위믹스가 만드는 뭐 유니버스 그리고 이제 P2E를 비롯한 위메이드의 게임들이 뭐 재부각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외 시장,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조금 붐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P2E 게임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붐이 일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만 일단 뭐 달러 약세가 나오고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반등 국면이 주는 그런 호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바닥을 짚고 반등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바닥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주셨고요. 또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오늘 위메이드의 반등에는 신작 미르엠의 글로벌 비공개 베타 테스트가 성공리에 마쳤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신작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향후 주가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작년에 데이트를 쳤던 뭐 미르의 P2E 버전처럼 뭐 동일한 화제성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게임주의 모멘텀을 만드는 이제 주된 요인은 신작 혹은 업데이트 버전이라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최소한의 그런
무조건적인 이제 그런 조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자극됐다라는 점이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해외에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보였었던 국가들이죠. 필리핀이나 또 브라질 쪽에서 관심이나 인기가 다시금 좀 회복될 조짐이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회복 국면을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지금 매물대가 강하게 놓여 있는 5만 원대를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쭉 뚫고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저점은 확보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3만 원 후반대,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신작에 대해서 한 5만 원 선까지 베이스 캠프를 올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질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5만 원대를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강한 속도가 나온다면 그때 따라가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5만 원 초반대 이때까지의 어떤 횡보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원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주들이 연일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대원제약의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분기에도 호실적 행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좀 휘발성이 좀 있는 그런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중국에 우리가 좀 많이 보던 그림이죠. 우리의 리오프닝 때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좀 있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단계에서 이제 감기약과 원료 의약품들의 부족 현상들은 계속해서 뉴스로 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이 현실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P와 또 식약처의 영향을 받고 또 공급할 수 있는 Q는 어느 정도 한정적인 그런 상수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멀티플을 넓히기에는 다소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뭐 현재 감기약의 강세의 요인을 좀 놓고 보면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료 의약품의 수요가 폭발해서 국내 도입 시 이제 가격도 인상되고 공급도 부족해가지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 이슈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단편적인 그런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좀 나왔던 이 식약처의 18개 제약사에 대한 긴급 생산 명령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약값을 무조건 올릴 수는 없고 우선 생산해서 공급량을 조절하겠다 뭐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무제한적으로 이런 좀 감기약 회사들이 이제 큰 떼돈을 벌 것이다 실적이 무작정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국면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이나 수량이 한정적이어서 무제한적인 멀티플 확대는 제한적이지 않나 단기 이슈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또 주가도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오늘장 윗골이 이렇게 왕창 달고 약간 펜싱 칼 같은 이제 이런 음봉을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좀 주가가 빠졌으니 들어가 봐야지라고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왔었던 이 시초가 대비 하락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폭발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강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펀더멘털 베이스로 뭐 내년 정도에 이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면 현재 뭐 주가 대비 한 20-30%의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이런 편승 효과가 끝나고 나면 저는 또 장기 박스권 안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이 시작했었던 한 19,000원 정도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박스권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19,000원 위에서 좀 방어되는 모습이 좀 나온다면 재차 강세가 한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코로나 스코어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고 또 거래량을 동반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시점이라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바라봐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엘 알미늄은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롯데 알미늄과 2차 전지 원재료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3거래 연속 상승하던 주가 오늘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단기 재료 소멸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중장기 성장 동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성장 스토리도 뭐 단기 주가 모멘텀도 아직은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있고요. 알미늄박은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인데 최근에 많은 양극재 업체들이 내재하기 위한 좀 마지막 단계로 알미늄 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알미늄 그 자체보다는 가공한 알미늄 박이라는 점이 더 중요한 점인데요. 연성을 띠면서 순도 높은 그런 알미늄은 가공과 또 양극재 성능에 직접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양질의 알미늄의 장기 확보는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필수적인 이제 마지막 방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 언급드렸던 이제 전구체와 같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알미늄 업체들에게도 향후 일정 기간 일정량의 장기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공급 계약이 간헐적으로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 밸류 이하로 갈 경우에는 유효한 매매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 모멘텀은 아직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주가는 탄력적인 시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오늘 좀 꺾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요 이평선 위에는 자리에 있는데요. 그럼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뭐 분수령을 2,400원 선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뭐 200일선 정도는 받쳐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위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준다면 뭐 저는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원 전후까지는 조금 열어두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제 좀 단기에 좀 들어가실 분들은 2,500원 정도를 지지선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한 2,400원 선 정도의 레벨이 유지되는지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위메이드와 대원제약, 조일 알미늄 점검을 해봤습니다. 부각되는 재료들의 연속성과 소멸 시점 잘 가늠하셔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원 PB께서 한솔 재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솔 재지가 굉장히 좀 느리게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어떤 성장 스토리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한솔재지는 이제 뭐 산업용지나 인쇄용지, 특수지 같은 이제 종이를 만드는 제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가격 전가력이 있고 또 생산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비용은 빠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가격 증가력부터 좀 보시면요. 이제 원재료를 이제 펄프와 고지를 사용해서 이제 종이를 생산을 하는데 이 펄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제 펄프 자체를 스팀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서 그런 이제 생산 비용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또 장비의 이제 뭐 보수나 유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이상 기후에 관련된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한솔재지가 올해 이제 인쇄용지만 한 4번 정도 인상을 했고요, 가격을. 내년도 이제 감열지에 그 가격을 또 인상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펄프 이제 원재료 가격인 펄프의 가격이 올라도 오히려 이제 한솔재지의 그 주가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생산량 측면을 본다면요, 이제 가동률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 때를 제외하면요, 이제 공장 가동률은 종류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속 한 97% 정도의 가동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의 여파로 여러 섹터들이 이제 수요의 축소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를 안고 있죠. 제지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전 세계 제지 수요의 한 3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만큼 이러한 부분도 생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측면도 잠시 보시면요.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해상운임이죠. 한솔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와 수출 비중이 50대 50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비중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과 또 해상운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환율은 뭐 이제 좀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이어졌으니까 한솔제재에게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었지만은 해상운임 자체가 21년에 또 여기 코로나로 인한 그 물류 적체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해상운임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이제 그 경기 침체로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이제 감소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물류 적체가 좀 해소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컨테이너선에 대한 공급도 증가를 하면서 이제 현재 그런 이제 해운의 이제 사이클 현재 이제 그 공급은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요.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컨테이너 운임이 다시금 급등할 가능성은 좀 작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비용 측면도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정리하자면은 가격 전가력이 있고 생산량이 일정하고 또 비용은 빠진다는 것을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동률도 높고 이제 기관이 조금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데다가 해상운임이 좀 안정화가 될 시에는 더 이제 매출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좀 영업이익을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친환경 소재 용기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이제 한솔제지가 올해 성우 MB테크를 인수를 하면서 종이 용기 부분에서 국내 선도 자리를 좀 지키고 있죠. 일단 나노셀룰로스나 프로테고와 같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도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캐파 증설과 R&D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 같은데요. 즉 이제 정리하자면은 꾸준히 이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신사업에서 타 업체들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한 3,400억 원 정도로 이제 밸류상으로는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저기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좀 다시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4,000원 정도에서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 13,000원 정도를 깬다면은 이제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손절을 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전 저점인 17,000원 정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성준 부장님의 유망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장님께서는 LS를 가지고 오셨어요. 앞서서 이제 삼성물산도 짚어주셨고 지주회사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LS는 뭐 LS 전선이라던가 자회사들의 성장세가 특히 좀 돋보이는 종목이죠.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지주회사가 한때 좋았을 때는 이 순자산 대비 이 할인율이 80%까지는 그 평가를 받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50% 이하인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 준비한 LS 역시도 한 55% 정도의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 사입니다. LS의 주요 자회사는 대부분 다 전력 인프라 관련된 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장사로는 이제 LS 일렉트릭이 있는데요. 지분 47.47%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주로 이제 변압기라든지 계량기 뭐 이런 그런 전력 송배전 관련된 기기를 주로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이런 새로운 신규 수요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서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사상 최고 실적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 9월 달에 LS 니코동 재련의 잔여 지분을 100%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LS M&M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배당금을 가장 많이 주는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1,450원의 배당에서 올해는 한 2,000원 이상의 배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한 번의 이슈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LS M&M이 생산하는 이런 전기동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서 LS 전선이 또 이제 구리를 많이 쓰죠. 주 원료가 되겠죠. 그래서 LS 전선 지분도 91%대를 가지고 있는데 LS 전선 역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 공시를 통해서 영국에서 6천억 대 해적 케이블 수주를 받았는데요. 영국은 중국에 이어서 해상풍력 세계 2위인 그런 국가고요. 계속해서 지금 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대만 역시도 요즘에 상당히 좀 강한 프로젝트를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대만에서 이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는 총 8천여 개의 발주가 있었는데 모두 다 LS 전선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들도 상당히 높고
또 미국도 올해 1월 달에 3,500억 수주가 있었는데 이건 또 내년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많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LS 일렉트릭, 뭐 LS 전선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에 지금 좀 뭐 물이 들어온다라고 좀 표현을 하던데 가격 전략 어디까지 좀 열어서 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뭐 시장 대비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가 제가 8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8만 원은 2001년 1월 달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 가격과 일치하는 가격인데요. 일단 신고가 돌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가격 이탈은 61선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6만 5천 원으로 추세했달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사장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 11월 11일에 제시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오다가 지금 뭐 12만 원 한번 돌파 이후로는 지금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쨌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좀 억울해서 다시 가지고 온 것도 좀 있고요. 일단은 중국발 호재의 반도체 소부장 오늘 좀 반응했던 부분이 좀 가장 큰 요인으로 좀 꼽을 수 있겠고 3분기 실적도 매우 좀 양호한 그런 성과를 좀 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도 좀 엉금 좀 상승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4분기 컨센서스가요. 지금 타이밍이라면 부담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 들어서 또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40%에 달하는 이제 그런 영업 마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컨셉으로 밀고 있는 이제 의료기기와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이익의 질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좀 요인들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EV 그 노광 공정을 이제 도입함으로 따라서 이제 이 뭐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이 이제 원자 단위로 나노 단위로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때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70억 매출에 170억 정도의 뭐 순이익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 제조업체로서는 정말 경이로운 이제 그런 순이익률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고점을 향한 그런 여정이 뭐 좀 빠르진 않겠습니다만 차곡차곡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영업이익이 뭐 40%에 달한다라고 하셨어요. 원래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잡아주셨었는데 지금도 13만 원까지 볼까요? 아니면 좀 더 볼까요? 뭐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요.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뭐 이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고 있는 이제 요즘 좀 뭐 하방에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한테 가장 중요한 점은 꺾이지 않는 주가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의 변동 시에도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단을 좀 지켜냈고 제가 가장 좀 중요시 여기는 신뢰 높은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그려갔다라는 점이 가장 좀 핵심 요인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물론 12만 원 돌파해서 한번 두들겨 맞고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예전과 다른 확연하게 늘어난 거래량도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계단식 상승 모습도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너무 빠른 그런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부담 없는 자리에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주가가 부담 없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큰 실수 없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민 사장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루닛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11%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점검 좀 짧게 받고 가볼까요? 네, 뭐 다른 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좀 모멘텀을 좀 받는 구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을 한 방에 좀 뚫어주는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는 좀 틈새 종목의 하나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3만 원 위까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일정 모멘텀에 오늘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3만 원 위까지 열어주셨고요.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오늘은 김용원 PB의 한솔재지, 김성준 부장 LS, 정경민 차장의 파크 시스템즈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 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원 SK증권 이천지점 PB,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